부산 상황은 그러한데 서울 상황도 선거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말씀을 드리냐면 오세훈 시장이 어제 한겨레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오세훈의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장동혁 쓸모는 이제 없다. 지도부의 시간 끝났다. 뭐 미국 방문 성과 관심 없다. 뭐 언론에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인터뷰 중에 가장 그 날것으로 드러난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조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은 그때 박지원 평론가님 말씀하셨습니다. 출마가 확정된 다음 후보가 된 다음에는 공천 받은 후에는 완전히 장동혁과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뭐 이거는 퇴진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퇴진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서울이 인구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고령화되면서. 예. 그래서 실제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대5다. 파트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6대4로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선거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럼 오세훈 시장은 왜 이렇게 하냐?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기도 네.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은 당권 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어제 당권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당권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나는 서울시장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레토릭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정치인이 하나만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은 앞에 있는 떡이 있으면 떡 뒤에 것도 또 그 다음 걸 어떻게 먹을까 늘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부산 이야기를 좀 더 붙여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부산은 선거가 가까울수록 결집하는데 대구는 왜 결집 안 하느냐?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아직도 15% 20%씩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후보가 선거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 확장하고 본인 중심의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날것으로서 보여주는 이 언론 상황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지방선거는 지역선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대구는 마지막까지 보수가 결집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전략을 썼다라는 그게 네. 먹혔다라는. 근데 부산은 예. 한동훈이 매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인지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직전에 나눠드렸을 겁니다. 저도 이걸 이제 속보처럼 받아들었는데 주호영, 그러니까 대구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이랑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단일화를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 말인즉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숙 전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힘을 합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아직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단일화는 결정됐고 구체적인 방식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진숙으로 단일화 해줄게. 그렇게 읽혀지나요? 나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이니까 예. 살짝 뒤로 물러서고 희생하는 척 해줄 수 있어. 그럼 실제로 이건 단일화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반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물론 국민의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주호영, 이진숙으로 단일화해서 김부겸 총리로 붙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김부겸 총리 쪽에서도 이걸 예상은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대구 선거는 이 상황이 정리돼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고, 네.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구에서의 싸움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진영 평론가님은 그래도 결집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워낙 이 국민의힘이 대구 정치 내에서 난동을 부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김부겸 후보가 워낙 이번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도. 네. 그만큼의 신뢰를 또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서울로 오겠습니다. 제가 왜 서울로 왔냐면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 박진영 평론가님 맞춤형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면서 부동산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계속 부동산 이야기, 장특공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이슈가 이렇게 계속되면 국민의힘으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경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기 이익 투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른바 이념 투표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념 투표라는 것도 장기적 이익 투표입니다. 네. 장기적 이익으로서 이 정부 또는 이 시장에 들어서면은 나한테 유리할까 판단. 어쨌든 자기 이익을 판단하는 이제 거니까요. 그런 판단인데 예. 그 단기 이익에 의해서 투표 이제 이른바 스윙 보터가 되는 게요 한 3% 정도 됩니다. 그럼 뭐냐 나머지는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겁니다. 약지지층들이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네.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낼 수 없어요. 바꿔낼 결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세훈 탓뿐만이 아니라 장동혁 탓도 크고 국민의힘 윤석열 탓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된 거기 때문에 단기 이익 부동산이라는 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익과 이념 투표를 하던 사람들이 결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뭐 1월인지 2월인지 올 초에 부동산 선거로 가면 민주당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번 부동산 선거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건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초창기에 서울시장을 이른바 야당을 뽑게 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마찰이 나게 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쨌거나 부동산은 좀 부담스러운 주제 아닌가요?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이 옛날에 네. 부동산 때문에 그 선거가 많이 흔들렸던 시장 때랑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의 금리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돈이 풀려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불쏘시개처럼 막 들고 일어났었던 그때 시장이고 네. 지금은 시장 상황 자체가 다르고 또 하나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물론 선거를 앞두고 세금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물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구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이 발언한 말씀을 다시 쭉 봐도 네.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담겨있지 않은 발언인데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 사람은 폐지하겠다고 말한 거야 라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공세를 정치 하고 있는 건 공세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정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예. 실제로의 정책의 그 원형의 모습인가 네. 아니면 정책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인가 네. 왜냐면 이것도 구별할 이미 필요가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제 종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이미 좀 한번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댓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역시 평론은 박진영이 원탑 뭐 이런 이야기 올라왔고요. 그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이런 거 읽어야 합니다. 예, 뭐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바님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이 통찰이 좋다. 뭐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다음은 방금 그 박지현 평론가님이 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장동혁인 것 같습니다. 이 장동혁 변수, 장동혁 변수가 민주당 선대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뭐 저 뒤에서는 장동혁 대표 덕분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오늘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만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서 이 이야기까지 하고 최하연 반장님 또 오늘 아침에 있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장동혁 대표가요. 물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는 뭐 효용 끝났다. 의미 없다. 뭐 미국 방문 성과 뭐 그래 어쩌라고 막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무시를 당했는데 페이스북 본인의 SNS에는 연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다가 FAFO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기 F로 시작되는 욕설이 섞인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까불면 다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비속어를 넣어서 이재명 정부가 친북 친중이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공격인 것 같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이게 전략이 맞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왜 이러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친북 친중이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 트럼프가 장동혁 미국 갔을 때 만나줬을 거예요. 그런가요? 이재명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예. 하다못해 부통령이라도 만나라고 했겠죠. 네. 아예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예. 근본적으로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나라 당 대표예요?
미국한테 우리가 좀 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지. 국익 차원에서. 예. 그 저기 장동혁 대표가 좋아하는 제가 이승만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네. 이승만이 미국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탁 통지 반대하고요. 아, 그 옛날 그랬네요. 예, 옛날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가드한테 전화해가지고 미국을 안 보내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그냥 안 두겠다고 협박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거제도의 그 방공포로 석방 네. 미국하고 협상 안 하고 그대로 다 석방해 버려요. 아, 당시 그랬었네요. 예. 네. 그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저기 뭡니까 이승만조차도 국익에 있어서는 동맹기구 미국보다 자기 의견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예, 국내 이익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싶으면 미국 가서 국회의원 하세요.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 이야기가 진심인 듯합니다. 진심인 듯하고요. 아, 이뭐 미국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연일 공격하고 어쨌든 연일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뭐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렇죠. 예, 장동혁 대표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요즘? 너무 와서 좋고 돌아와서 너무 좋고 아니, 농담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저렇게 갈 때는 네. 그래도 혹시 누구라도 만나나에 대한 이제 한 이틀 3일간의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좀 있긴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걱정까지는 아니어도 설마 그냥 가겠어 당대표인데 네. 우리가 아는 당대표는 그렇게 안 하잖아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난 이틀 3일 때 특히 이제 그 워싱턴 DC 의사당 앞 사진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건 이제 뭐 정리가 됐다 상황 끝이다 대반전이 일어나고 네 상황이 끝이다라고 예. 봤던 것 같고 네. 장동혁 대표의 행보랑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대비되는 상황에 대한 이제 좀 즐거움이 있죠. 있는데 이제 한편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고민도 있긴 있어요. 민주당 어떤 고민이 내부에서도. 있을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는 육지도를 갔고 통영을 가서 이제 돌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각각의 지역을 그냥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뭔가 당내에서의 어떤 각 지역을 픽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그때 보여주고 싶은 전략이 있을 거고 요충지들을 가는 건데 그 전략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그 전략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 당내 평가도 다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마이크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워낙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언론이 그걸 비추는 방식은 정청래는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장동혁은 미국 가 있어. 요 정도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보여주고 싶은데 민주당의 전략이 잘 못 보여지는 효과도 있어요. 장동혁 대표의 이 그렇네요. 이 역설적이네요. 장동혁에 대한 관심이 그쵸? 워낙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선거에 아주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좀 그러다 보면 긴장이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이제 당에서 계속 후보들 마지막까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기강 잡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이 너무 무너져 있으면 여당 선거에도 꼭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긴장감이 좀 풀릴 수 있다는 점은 좀 국민을 있습니다. 위해서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럼 뭐 제가 좀 쓴소리를 드리자면은 이게 과잉 정치 선거가 돼 있어요. 메이저 정책 아젠다를 당이 좀 준비해서 시도지사 후보들과 같이 좀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원래 이 여당의 그 초창기 때 지방선거는 전형적인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때도 남북 협상 때문에 정치적 파고를 타고 쉽게 당선이 됐지만 후보들은 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선거에 비하면 물론 이제 지역 이슈는 지역에서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활발히 논의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슈가 아니라는 전국적인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각 지역별로 뭐랄까요 공감하고 서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점은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는 건데 경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제 뭐 좀 어려워지죠.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했어요. 네. 이것을 두고 물론 이제 뭐 지난 1월에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보궐로 열린 당선이었기 때문에 사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임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했습니다만
다시 이 어쨌든 연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구도는 좀 어떻게 보여지나요? 일단 한병도 원내대표는 연임 도전을 사실상 밝혀놓은 상태고 네. 서영교 의원도 이제 도전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고 네. 원래 이제 계속 뛰고 있었던 의원 후보들이 물밑에 있었는데 네. 뭐 최근에 들리기로는 이제 많이들 좀 의사를 접고 한병도 원내대표 추대 분위기로 좀 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예전에 네. 흔히 언론에서 많이 썼던 것처럼 친명 친청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지는 않겠네요. 근데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랬지만 네. 원내대표 선거는 저기 우리가 흔히 익숙한 개파 구도로는 잘 흐르지 않았던 것 같고 지난번에도 예.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네. 굳이 그 개파 구도 또는 다음 전당대회랑 연결되는 구도 속에서 봐야 되는 선거가 있다면 그건 의장 선거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의장 선거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지금 김태년 의원이랑 박지원 의원 그리고 조정식 의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신데 네, 세 분 다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표정이 아니 뭐 평론가님. 저도 뭐, 예.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네. 그게 반장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친청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의원들 간의 교우 관계, 네.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이제까지 이익 관계를 어떻게 그것도 주고받았던가. 있고 네. 한명도 이런 원내대표 개인이 좀 이제 개파색이 그렇죠. 원래는 옛날 친문 정무수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당청 갈등 상황에 한병도 원내대표 워낙 해결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특별히 쉽게 어떤 갈것 개파색을 같- 갖고 네.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반장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네, 하고 네, 전 일하러 예, 가겠습니다. 예, 네. 6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6주 뒤에 예, 뵙겠습니다. 그 반장들은 6주 텀으로 반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요. 네. 그때마다 여야 청 더해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 여쭤보고 싶었던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두영 장관 북핵 시설 발언 파장입니다.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또 그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 장관이 이 비밀, 그러니까 국가의 기밀을 유출했다. 그걸 가지고 이런 경솔한 발언을 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어제는 이제 그 국방위원장까지 나서서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를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동영 장관 사퇴해야 한다라고까지 전선을 크게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뭐 궁금합니다. 색깔론이죠. 이게 색깔론으로 또 해석이 되는. 너무 저는 예, 색깔론이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매국적 DNA가 저는 발현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나요? 예. 예. 아니 뭐 장관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고 뭐 예. 미국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정부에 항의할 수도 있죠. 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런 항의하면 우리가 뭐 미국의 속국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장관 잘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구도 안에서 색깔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한미동맹 상황이 실제로 좋지 않다라는 분석도 물론 보수 여론이 한미동맹이 뭐 깨졌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대요? 당장 그런 이유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안 그래도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데 또 다른 무기를 미국한테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내 정치를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질타를 하더라도 네. 외부에는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관계들 속에서 좋은 거예요. 그럼 상황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색깔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 그렇게 봐야겠네요. 봅니다. 네. 실제로 이득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선거 관련돼서 자기들 지지층 이제 결집하는 효과 있겠죠. 네. 그러면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진실 공방으로 좀 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동영 장관이 언급했던 그런 구성시, 그러니까 평안북도 구성시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뭐 국제 안보연구소 뭐 ISIS라고 하는데 뭐 거기랑 전략국제문제연구소랑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나온 것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가 우리 그런 뭐 보고서 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그럼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저는 이게 진실 네. 논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읽었느냐, 예. 어떤 자료를 읽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각자가 그 접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처럼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미국하고 갈등하면 안 돼요? 자주국가인데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예. 아니 그 옛날에 그렇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예. 반미면 어때? 반미할 수도 있는 거지. 기분 예. 나쁘면 네. 국익에 안 맞으면. 우리가 어디 뭐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사실 여론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마 그 언론 나온 이야기들을 다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심플하게 일도양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예. 한국의 진보주의를 자처하는 분들 요즘 과도하게 조심스럽다고 봐요. 그런 목소리 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욕하면 안 됩니까? 트럼프 뭐 지금 글로벌 지금 세계 경제라든가 평화를 좀 해치고 있는 거 트럼프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행정부는 종합적으로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안보라든가 경제 문제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해줘야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는 기륜형 논설위원이 오면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빼놓지 않고 전해드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네. 관련된 국정조사인데 어제 노정면 의원이 직접 일본 등에 가서 쌍방울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료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김태균이라는 쌍방울 직원이 제출한 검찰에 2019년에 이미 제출한 회의록이거든요. 김태균이라는 이름인데요. 김 씨가 2019년에 5차례에 걸쳐서 작성했다고 하는 회의록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주도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5차례에 걸쳐서 작성했다고 주장한 회의록이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모두 다 외국에서 작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본 도쿄 하야트 비즈니스 센터. 두 개입니다. 두 건은. 그리고 한 건은 미국 시애틀이고요. 또 한 건은 뉴욕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 한 건은 마카오 메리어트 호텔인데 노정면 의원이 이제 직접 도쿄에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도쿄에 다녀와서 도쿄 호텔에는 비즈니스 센터가 아예 없다. 그리고 마카오 현지에서는 한글 문서 장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출한 문서가 한글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마카오 현지 호텔에는 한글 문서 작성 OS가 없었나 봅니다. 이 문서 작성이 어렵다고 얘기했고 시애틀 아파트도 비즈니스 센터 컴퓨터가 없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상 작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가고 일본 가고 마카오 가서 네. 곳곳에서 경기도의 대북 송금을 준비한 것처럼 조작했다. 사실은 문서를 한 군데서 만들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죠. 추정하자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작성된 문서가 아래 한글로 작성이 됐고 문서 양식 흔히 말하는 폰트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심이 가는 거죠. 예. 광범위하게 외국을 돌면서 실제로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면 한 군데서 기획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노정면 의원이 하신 건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정원이 웃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이호남 씨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국정원장이 문책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주가 조작 의혹으로서 감옥을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실제로 대북 송금보다 주가 조작 의혹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딜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요. 국정원이 지금 조직의 명운을 걸고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 정황이라면 평론가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사를 해야 한다. 이제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